2. 당신은 왜 이렇게 교양이 부족한지? 누가 보면 흉복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밖에 나와서 밥을 먹어야지. 자중해야지. 너는 나이가 들어도 너무 편안한 것 같아.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 어떻게 이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됐을까? 나는 사람들을 잘 파악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당신에 대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시어머니의 18번째 단계 멘트랑 같아. 우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게. 남편과 20년 동안 결혼했고 내 나이도 50대 중반. 아직도 시어머니의 교양 부족한 얘기 듣고 있어서 너무 착잡해. 하지만 정말 교양이 부족한 것은 아니야. 차라리 먹는 방송을 하는 애들처럼 삼킴. 개 먹이는 건 싫고. 억울하지 않을 텐데. 가족들끼리 뷔페 가면서 아들이 몸싸움 제대로 하고 싶다 해서 호텔 뷔페를 선택한 날 시어머니가 나의 5번째 차림을 비판하기 시작했어. 항상 그랬으나 호텔 뷔페에서 그러나 보니 좀 창피했다. 하지만 그 옷차림도 제가 뭐 시장을 통해서 산 이상한 옷을 입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원피스나 투피스 같은 옷이 아니라 그냥 한 바지를 입고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것이 아니라 잘 늘어나는 폴로티를 입고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밖에 나와서 밥 먹는다고 신경 쓰고 온 것인데 왜 그러세요? 저는 못 입을 옷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교양이 부족하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부끄럽잖아요. 그게 더 교양 없는 행동 아닐까요? 지금 나한테 교양 양유는 나는 거야? 이런 자리에 올 거면 적어도 무채색으로 되어가지고 딱 각 잡힌 옷을 입고 오지 않아야 하나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엄마, 우리 아들도 그냥 청바지 편안하게 입고 왔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리고 호텔 뷔페가 뭐 예전처럼 구두를 신고 원피스를 입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운동복을 입고도 잘 들어오는 곳인데 날씨가 추워서 원피스 같은 것은 입을 수 없어요. 제가 감기에 걸릴 거예요.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또한 호텔 뷔페에 고기만 잔뜩 담아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응, 이것 봐라. 접시에 풀떼기는 하나 더 왔고 누가 뷔페에 와서 풀떼기를 배를 채워요? 고기를 먹어야죠. 다이어트식으로 먹어야겠죠? 내가 그렇게 고기만 잔뜩 먹어? 이건 아니잖아. 여기 사람들의 접시를 한번 살펴봐요. 누가 접시에 고기만 잔뜩 먹나요? 누가 보면 우리 아들이 고기를 안 먹는 줄 알죠? 이렇게 접이 가득 채워놓고 먹는 건 교양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려. 점잖은 체했지만 나를 향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랍니다. 진짜 방식에 따라서 보는데도 착하고 그마땅한지 확인 못했지만 상대방도 노력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의외로 생각하기 쉬워하실 수 있단다. 이야기 소재가 충분한가요? 혹시 추가적인 내용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결혼식을 못 보고 돌아가실까봐 모든 신경을 결혼에 쏟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교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의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된 이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아버지도 정말 여우 같은 사람이라는 걸 더해요.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 지내면서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비밀로 남겨둔 적금이 있었답니다. 자신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이 있음에도 비밀로 해둔 거예요. 병원을 나온 후에 돈을 소비하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돈이 생겨서 결혼을 도와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시작해 보험금이 평생 만지지 못했던 거액의 돈이라 보니 눈이 흐릿해졌어요. 돈이 갑자기 생기면 그때부터 허세를 내며 교양을 자랑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교양 같은 건 찾지도 않았는데 돈이 생기면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TV에서 본 것 같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잔소리를 못하니까 저를 붙잡고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거죠. 달달하게 꼬아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무슨 멸치꼬치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짜증나서요. 결론적으로 우리 부부가 선자리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시아버지 때문에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준비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사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결혼 후에 서로 억지로 정을 부여하며 살아왔지만 남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술을 마시면 욱하는 성질이 나와서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서 깨워지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술이 문제였어요. 어느 때는 바지에 실수를 하고 어느 때는 시비를 붙여 싸움을 한다는 것이 술을 마시면 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이혼을 할까 고민도 많이 했죠. 어느 날 남편이 대리기사와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대리기사가 술에 취한 남편에게 돈을 더 뜯으려고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게 법이라며 맞서 싸움을 했답니다. 이런 수법을 쓰는 대리기사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수법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혹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난 뭐든 간에 주차료를 내지 않으면 그냥 가라는 걸까요? 그리고 차주인이 운전에 주차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할 정도 억울한 일이 있었다. 남편도 대리기사를 한 대 쳐버린 상황이었는데 술을 마시면 손버릇이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상황이 억울했다. 원래 대리기사가 주차를 해야 하는데 돈을 더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도 억울하다며 경찰서에 가서 말했지만 어쩔 수 없다. 합의금을 물려서 그만두기로 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고 이혼까지 하겠다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맨날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좋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면 안 된다. 결혼 3년 찬데이면 익숙해지는 법도 있을 텐데. 아들을 부모가 함께 키워야 하는데 이혼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술을 마시고 맨날 이러는 상황에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못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술을 끊어야 할까? 미안해. 솔직히 술을 먹고 사고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나도 조절하겠어? 언제까지 사고를 칠지 모르는 상황이야. 내 나이까지 경찰서에 찾아갈 일이 계속된다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그만두는 게 낫겠다 생각돼. 이번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말해야 할까? 누구의 잘못이든 우리 이혼해야겠어? 매번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는 게 싫어져. 이미 3번이나 경찰서에 가봤어. 2번은 길에서 잠들어 버려서야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이혼을 선언해야 할지도 몰라. 술을 마시는 일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어. 남편은 이혼을 말해도 안 되겠다며 술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느껴져. 계속해서 실수하면 이혼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술을 자제하는 모습이 보여. 결국 자연스럽게 버릇이 되어가는 건가 봐. 술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니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남편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니 안도감을 느꼈어. 그런 거죠. 변하는 모습은 정말로 문제없이 잘 적응했습니다. 그 후로 둘째 계획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노력한 대가로 토끼처럼 다른 딸도 낳을 수 있었고 아들과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사실 제 덕분에 술 버릇을 고칠 수 있었으니 시어머니도 감사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끊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죠.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못 견디겠다며 자제해야 한다며 힘을 줍니다. 그래도 아이가 그 술을 끊고 제가 그 빗장을 걸어줬다는 사실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혹시 경찰서에도 가실 일 없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은 거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술 끝난 민들레같이 미처 일 없이 다니다니 속이 찢어집니다. 교양이란 행동은 말로만 보여야 하는 것이죠. 코로 사아 좀 말이요. 으휴.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술을 끊게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 은주와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의 결심을 응원해요. 제가 머신이라니 초인이었던 분을 봐서 약간 귀엽고 재미있었네요. 급하게 결혼한 이후로 술 버릇에 대해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결혼 준비하던 중 시아버지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더 바빴다. 결혼 후에야 이런 점을 알게 되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돈도 생기고 아들 걱정도 없어진 시어머니가 부잣집 사모님 놀이를 하고 싶어 해서 저에게 교양 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20년이 다 되니 저도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어린 아기를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그간 한 번도 그런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딸이 피아노 전공을 했다는데 아기에게 재능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결국 아기에게 피아노나 피리를 시켜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전공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면 취미 생활을 하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잘하는 여자보다는 교양 있는 여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니 딸은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숨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교양 있는 여자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회를 하는데 손녀딸이 피아노를 배우게 해주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건 어머니의 욕심 때문인가요? 교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머니는 자녀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계셨는데 딸에게 피아노보다 다른 교양을 쌓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지고 지칠 때에도 자녀들을 챙겨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무기력함과 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이를 감지하고 어머니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취미 활동을 추천하여 안정감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주인 때문에 코바늘 포토시아 천창인의 패턴도 너무 이뻤지만 이 패턴들을 배우려면 예전에는 코바늘을 가르치는 곳에 가야 했거나 도안책을 사야만 했는데 인터넷에는 없는 게 없어서 동영상으로 보고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코바늘에 빠져들어 시작했습니다. 와, 엄마 솜씨 진짜 좋으시네요. 인터넷을 보고 이걸 다 따라서 만드셨다니 엄마가 취미로 하시니까 제가 보여준 동영상으로 바로 만드시다니 놀랍네요. 엄마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만드신 이것들은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괜찮습니다. 아들이 시키는 대로 제가 만든 소품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왜 키링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에 끼워 다니는 용도로 뜨개질한 케이스가 유행을 하길래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 반응이 좋았어요. 장난삼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다고 문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문의라 부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제작된 뜨개 작품이 많지 않아서 한두 개만 만들어서 팔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뜨개 작품의 특성상 만드는 실색을 선택하고 패턴만 맞으면 다른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따금 원하는 모양이나 패턴을 요청하여 따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 두 개만 팔던 것이 예약이 꽉 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판매하던 키링을 공장에 제작 의뢰했는데 장사가 월등히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찾아보고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각진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만약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고민했지만
손뜨개 제품보다 퀄리티가 괜찮고 기계적으로 더 정확하며 깔끔한 마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던 키링은 주문 제작을 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객들도 인지하고 구매를 계속하면서 장사는 흥미진진하게 번창해 갔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드는 주문 제작은 비싸지만 그것도 매력적으로 판매됐습니다. 그 시기는 개성이 중요해져 독특한 디자인에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도 이를 통해 상당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년을 맞아 갱년기증을 극복하기 위해 뜨개질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어떻게든 제 남편이랑 서로 견디고 있는 동안 제 시어머니랑 제 자식이 정서적 작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지만 그게 진짜 아니에요. 이 근거 없는 질투를 자제하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녀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나가야 하고 맘 편히 생각해도 돼요. 그건 따라야 할 것이야. 만년 부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괜찮아. 은퇴까지 가늘고 길게 해먹으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내 말에 바로 반박도 못했어. 나한테 한마디라도 틀린 말이 없었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눈치 보이면서 제대로 구박도 못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터졌어. 제 운이 정말 좋아. 남편이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 때문에 다 대박이 나더라. 제출한 제품이 회사 내부에서 대박이 났어. 그냥 자연스럽게 출시되었고 사람들 눈이 비슷해 보여서 불티나게 팔렸어.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영업 실적도 300% 이상 상승했어. 남편이 기획한 제품이 트렌드에 잘 맞았겠지? 너무 축하를 해줬어. 그 후에도 남편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인센티브를 받으며 돈을 벌었어. 1년이 지난 후 우리 아들이 수능을 치고 좋은 소식이 들렸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남편은 부산에서 부사장이 될 거야. 만년 부장이 웃기지도 않고 무시당했던 부서 사람들이 어찌 그런 변화를 이해하지. 이 상황에서 나는 정말 믿을 수 없다.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이 사실이 진짜라니. 부장에서부터 부사장으로의 파격적인 승진. 당신이 그것을 정말 이룬 거야. 몇 번이나 이걸 꿈꾸어 왔다니까. 우리 사업부가 1년 동안 꾸준히 1등의 성적을 올리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거야. 마침내 우리 남편이 부사장이 되었어. 축하해. 정말 수고 많았어. 타이밍이 정말 완벽해. 1년 동안 내가 하던 뜨개 사업은 완전히 망가졌어. 판매량이 줄어들고 유행이 변하니까. 남편이 승진한 게 더 큰 축하 대상이었어. 아들처럼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했으니 이제야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 우리 아들은 이제 술술 잘 풀릴 거야. 아들의 행운이 우리 남편의 성공을 방해했었나 봐. 평사원에서부터 부사장이 되는 게 아들에겐 끝없는 어려움이었어. 부사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아도 돼. 이제는 부사장 이름으로 대권을 향해 나아가야 해. 위치가 이미 정해진 거니까. 나는 정말 놀라. 시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해하니까 정말 감동적이야. 이 정도면 좀 과장되었지만 재미있네. 그래도 아들이 평사원에서 출발해서 부사장까지 올랐으니. 행복한 생각에 빠져 있었죠. 경사도 가파르고 고통도 많았지만 이제 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3개월이 지났고 결국 남편이 부사장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죠. 회식이 잡혔고 그때부터 축하가 이어졌어요. 남편의 노력 덕분에 부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뜬금없는 여자와 함께 왔죠. 저보다 어려워 보이는 그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여자가 시어머니의 연인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는 교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부사장이 되었으니 교양 있는 사람으로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 여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 여자는 부사장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라며 남편을 지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부사장이 되었다는 기쁨 속에도 부사장 부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전 역할 또는 캐릭터에 맞는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아빠, 그만해.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제다목 늘어진 티셔츠 입고 다닐 거 아니지. 집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홈웨어나 잠옷을 입어야지. 엄마, 나도 이 옷이 잠옷인 줄 알았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피아노 선생님인 건 알아. 아빠, 너가 피아노 가르치도록 세웠는데 새 장가 한다고요? 도장 찍고 조용히 물러나. 엄마, 어머니 노망 나시는 거 아니면서 이혼과 새 장가는 무슨 소린지. 아빠, 아들이 부사장이 됐으니 1억 주고 이혼해. 우리 아들은 내게 남겨준 돈 중에 남은 게 이것밖에 없어. 그 이상은 주지 않겠다고 했어. 1억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엄마 정말 그 말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억 하나 줄 테니 이혼해라고 말했어. 정말 나와 자네 여자를 재워주었다고. 그 현자는 남편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시키면 다 할 것 같으니 걱정 마. 정말 내가 여태 운수가 대단히 불행했지 않았느냐. 풀이 좀 죽어야 해. 내가 몇 번이나 저 호의로 내 풀을 죽이려고 해도 떠밀어 부족하게 고집하고 다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너랑 사는 동안 그와 대비해서 운수가 썩 좋았겠지. 게다가 자네 사업은 이전만큼 번창했다 말고는 없고 이제는 거의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니 아쉽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혼하자. 귀찮을까 봐 내가 다 쓰고 왔어. 정말 놀랍네. 지금까지 마음에 난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꽤 괜찮은 며느리가 되었겠다는 말이세요. 고개 지쳐버리겠다고. 그 간장 자리에 서면 조국이 너무나 편할 텐데 그게 당신의 목적인 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위자료 1억은 언제 넣어주시나요? 내가 이 서류에 도장 찍었는데 모자라면 어떡해요? 오늘 안에 넣어주세요. 우리 아들이 제게 주어진 돈을 다 내게 주는 게 아깝지만 어떡하겠니? 우리 아들이 부사장이 되니 돈 1억 정도야 별거 아니니까 나는 지금 이 서류에 도장 찍어주면 곧 은행에 보내줄 테니 우리 남편이 남긴 돈을 다 찾아와. 엄마, 나도 이 옷이 잠옷인 줄 알았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피아노 선생님인 건 알아. 아빠, 너가 피아노 가르치도록 세웠는데 새 장가 한다고요? 도장 찍고 조용히 물러나. 엄마, 어머니 노망 나시는 거 아니면서 이혼과 새 장가는 무슨 소린지. 아빠, 아들이 부사장이 됐으니 1억 주고 이혼해. 내가 너에게 놔도 그동안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와 결혼하길 바랐어. 그러나 상황이 없고 시간이 부족해서 너와 결혼했어. 그 후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혼해 주길 바란다. 봐, 그동안 우리 엄마가 심려하며 며느리에게 압박을 주고 지냈던 시간들 고생 많이 했어. 그 억 10,000원을 오늘 안에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받아야 할 것도 받아야 해. 이럴 때 염려스러워지면은 내 마음은 이미 은행 가든 가까운 곳에 놓여 있고 나의 새로운 며느리 강의 곁에 있어.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그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 없어. 아직 이혼도 아직 유부남과 결혼하겠다고 날 쫓아오는 거야? 어디서 지성이 부족한 건 아닌데 왜 새로운 며느리 자리 찾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내가 정말 한스럽네. 아들 우리는 결국 이혼할 텐데 유부남이 어디 어울리나. 다음은 돌싱끼리 만나는데 무슨 문제인지. 아직 혼전이 문제로 남아있다면 그것도 문제야. 미리 이혼할 걸 예고하면 기가 막히는데. 정말 신나. 지금 여기서 도장 찍을게. 빨리 이혼하고 싶어. 엄마가 교양 있게 삼아 도움 주려던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 도장 찍고 배꼽을 잡아 웃어 보이니까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곁에 있던 여자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 둘은 처음 본 인간 같아서 뭐가 그렇게 웃길까요?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며 교향음악 없이 교양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주세요. 제가 그런 소리를 입장 아닌데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중에 아들과 그 여자 2명이서 떠들어서 한번 잘 살아볼 거예요.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했더니 놀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 질러 본 적이 없었던 제가 더 놀랐을 거예요. 그 후에 남편이 퇴근해서 혼자 온 게 아니라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집에 들어왔어요. 당장 사과해야 해요. 엄마, 아이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친 거야?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다고 해요. 이게 무슨 꽁트야? 당신이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야? 응, 내가 그런 짓만 안 했다면 소리 꽤 냉철해. 그러나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졌지만 그것이 연기라는 건 확실했어요. 어이없어 해서 두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쇼를 하다 실신한 척했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에게 다가와서 부탁했어요. 며느리야, 나 잘못했어. 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응, 너의 멍청한 척함에 속겠어. 내가 잘난 줄 알아 너한테 너무 심했어. 미안해. 미안해. 1억 증거야 거절해도 돼. 너희는 이혼하지 않아도 돼 등 이혼하지 말고 결혼을 한 것처럼 살아. 응, 아니야. 난 아까 이혼 서류를 받고 놓아두지 않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니 싫어. 남편의 새 여자친구가 될 사람을 만났단다. 이혼 취소를 요구할 거야? 위액을 잘 쓸 것이며 재산 분할 신청을 할 거야. 난 이혼해야겠다. 게다가 교회에서 반주하는 여자에 대해서 교양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르다고 말하며 우리 아들의 부사장 승진이 취소되었는데 왜 모른 척했단 말이니? 그것이 이혼할 이유가 될까? 남편 때문에 살인짝 눈 감아준 건데. 어머니가 방문한 후에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제 눈 감아주는 이유는 없을 거다. 회사에 소송서를 보내버린다. 그 여자와 제대로 끝내진 않았는데 무슨 바보처럼 작았다. 완전 속아서 낙동강 오리 알처럼 되었다. 내가 뜨개질로 작은 소품을 만들어 팔았지? 내가 만든 작품이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 공장에서 메인 키링을 뽑아내기에는 좀 오버였지. 우리 남편이 완구 회사에서 일하니까 내 캐릭터를 카피해 가져왔어. 거의 똑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색으로 했어. 키링을 만들고 필통도 만들고 양말도. 소품을 만들어내고 글을 짜내요. 그리고 시리즈화하여 계속해서 확장해왔습니다. 1인 사업자인 저는 어떻게 큰 기업의 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문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기업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생각하면서 실망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제 물건을 사는 손님이 줄어들었고 그저 큰 기업의 모방자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그 일로 인해 영업 실적을 인정받고 부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남편이 회식이 잦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사장을 축하하러 사장부터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장은 머리가 가발이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그 가발을 벗겨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로 인해 이사들은 당황해서 남편을 말리지 못했죠. 부사장, 사장님, 이제 부사장인데 민머리 한번 보시죠. 사장, 대머리가 뭐 어쩌라고요. 이런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 후 이 사람이 열애해 술에 취하면 사고를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편이 그런 사건을 일으킨 후에 나는 술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건 덕분에 눈치를 채게 되고 승진이 취소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장은 남편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공언했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 부사장 자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 정했으면 자신의 기분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을 같은 부서의 부장이 연락을 했어요. 남편 부인이라고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정확히는 제 사장님으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 부장들이 글쎄 사업자님에게 카피한 것 같아요. 우리 회사 내부 사정도 좀 있고 해서 혹시 그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생각은 있으세요? 한마디로 우리 남편을 고소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남편 부사장 승진을 취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일이니까 어떻게 고소를 하겠어요. 그냥 미끄럽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이미 그 부분을 문제 삼아 남편의 승진 취소가 거의 확정된 상태였고 남편이 곤란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저 새며느리 타령의 여의가 되어서 시어머니가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1억이 입금된 것을 보고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회사에서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사장님이 눈밖에 내 있던 토라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카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도 모르겠어요. 원작자가 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전화를 하지만 남편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차단해둔 상태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가 한 행동을 알게 된 것입니다. 퇴근 후에 일부러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한 건데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가요? 나는 고소를 취할 생각 전혀 없어요. 내 캐릭터대로 그동안 배불리 돈 벌었으면 당연히 뱉어내야겠지요. 그 회사도 오죽 당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면 말이죠. 나한테 직접 자기 회사 제품을 고소하라고 아직은 해야겠어요. 당신의 인생 참 불쌍하군요. 마누라한테 소박한 것 받고 회사에서도 쫓겨냈다니 확실히 복덩이였나 봅니다. 나가려고 마음먹었다니까 당신이 가진 걸 다 빼앗고 가네요. 그럴 거면 나 좋게 대해줬어야죠. 난 이혼할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제게 매달려 빌었어요. 이혼 소송장 박박 짓는 시무를 보며 기가 막혔어요. 이혼하든 뭐하든 안 되겠다고요? 우리 아들한테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당신이 복덩이래요. 당신 없이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찢는다고 이혼 못한다는 거 아세요? 1억 있잖아요. 1억으로 빵빵한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이혼할 거니까 제 저작권 침해로 말이에요. 당연하게도 남편도 심어도 아무 말 못했고 저는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에 온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소송 준비했습니다.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지만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은근히 회사에서도 고소를 해야 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제가 당연히 저의 저작권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제 남편의 회사가 제 캐릭터를 모방한 제품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산해 줄 수 있었고 앞으로는 그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회수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구가 부담할까요? 남편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배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배임죄를 저질러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감옥에 가면서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친정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노약한 어머니가 부탁해도 마음이 움직일 리는 없겠지요. 벌금을 내야 할지 모르겠겠어요. 재판이 끝나면 선고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은 약속대로 제가 데리고 가기로 했고 둘째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라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왜 더욱 야심차게 동정을 받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아득해요. 교양인사 탈례 정분으로 한 이 아들은 배임죄로 집행된다 생겼어요. 적당히 눈 감아주지 않는 것이 없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잘 챙겼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적당히 봐주는 것이요. 꼬리 내리고 좀 잘하지 않립니다. 그래서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그런 일을 나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